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일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오늘 아침까지도 극심하게 흔들어 댔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과대 낙폭이죠. 사실 지난주 하락률이 터키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글로벌 증시 중에서 하락폭이 제일 컸습니다. 이게 좀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하락인데, 오늘 얼추 단기 저점 나오는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오늘 오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린 오늘 오전에 그 흔드는 구간에서 혹시라도 뭐 멘탈이 무너져서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셔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2차전지가 에코프로 장중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플러스 전환시켰죠. 70%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깨버렸고, 그동안 긍정적으로 봤던 이 주식이 그 심리가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통이 이어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요. 그동안 기다렸던 어떤 뭐 기업에 대한 신뢰감 자체도 사라지게 되고, 그간에 뭔가 주식을 홀딩하고 매수하고 기다렸던 것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틀린 게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틀린 판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생존 본능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분명히 매도할 구간이 아닌데도 손이 매도로 나가버립니다. 그게 이제 패닉 셀인데, 오늘 뭐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싶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반등이 어떤 식이 될까, 그리고 이 하락의 원인이 뭘까를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한번 흐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오늘 좀 이상한 얘기를 타이틀로 적었습니다. 차라리 큰 악재라도 있었으면.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너무 약해요. 저도 사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번 9월과 10월 하락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내릴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점을 사과 말씀을 드렸죠. 제가 추석 앞두고 뭐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 9월장 그리고 10월장을 그렇게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시장의 조정은 미국 증시 정도였거든요. 제가 시황을 볼 때 글로벌 시장과 연동해서 미증시 먼저 보고 우리 시장 전략으로 이렇게 가지쳐서 내려오는 식으로 저는 시황을 많이 보는 편인데, 미국장 정도가 맞아요. 그 정도의 움직임이 맞는 건데,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이 좀 과한 거죠. 그게 이제 국내 시장의 부진한 수급, 그리고 공매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 한데 얽히면서 좀 급격한 약세가 나타났는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약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시장 왜 이렇게 약하냐. 뭐 달러 강세는 뭐 우리만 달러 강세입니까? 원달러 환율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N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다르고, 일본보다 우리가 약하고 대만보다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이 뭔가 뭐 PF 사태나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거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 수급적인 부진,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의 우리나라 주도주였던 2차 전지에 대한 무지막지한 어떤 하방, 뭐 셀사이드에 대한 공격 플레이,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있는 2차 전지 주가의 하락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고, 그 코스닥의 하락이 다른 여타 코스닥 종목들도 하락으로 만들고, 2차 전지에 쏠렸던 개인들을 역공하려고 기관들은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려 들어갔거든요. 그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버텨버리면서 반도체 이외의 낙폭주가 낙폭이 더 커지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학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게 오늘 오전장에 거의 정점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오늘 장에서 지금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이고, 자, 이게 하락 장세나 조정 장세도 여러분 색깔이나 스타일이 있어요. 이번에 하락은 사실 이벤트 충격이 있었지 않나라고, 만약에 지나서 보면은 저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정도의 하락입니다. 그 정도의 낙폭이 발생됐는데, 근데 딱히 어떤 이벤트적인 내용은 없어요.
작년 10월에 여러분 그 저점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시간이 아니지. 여기서도 제가 작년 10월에도 이 방송을 했죠?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제가 대마불사, 그때 길트금리나 미국, 영국 길트금리 그리고 미 국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제기됐을 때 이거는 깨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사야 된다. 이거는 상황을 수습할 만한 내용들이 오히려 즉시 나올 수밖에 없다. 하고 거기서 연준이 돈 풀고 영국 정부가 돈 풀고 하면서 오히려 급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올해 3월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3월도 SBB 사태가 벌어지고 우리가 작년 10월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레고랜드 사태, PF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 당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뭐 40조였나 얼마 추가 유동성 지원책을 발표하고 40조까지 안 됐겠네, 그죠? 우리나라 그 추가 유동성 지원책 발표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 지출이 강력하게 금융권에 지원되고 하면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졌잖아요. 미국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 SVB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오히려 연준이 돈을 풀었어요. 연준 대차 대조표가 일시에 확대됐습니다. 그만큼 돈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빅테크주들이 올해 추가적인 랠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뭔가 터지면 오히려 이벤트적으로 뭔가 터지면 그 터진 내용을 수습하고자 강력한 조치가 나오고 그 조치가 대체로 유동성 정책들이 되니까 시장이 빨리 회복 수습하고 끝나버리는 건데 정부가 재정 지출로 인한 투자 그리고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하면서 혹은 자산을 매입하면서 이런 식으로 작년 올해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9월 10월의 조정 하락은 뭐 아시다시피 고금리 그러니까 FOMC 9월 20일 FOMC부터 사실 이게 자극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새삼스러울 건 사실 없는데 저 중립금리 이런 걸 건드려버리면서 좀 더 이제 센티멘터를 깨버린 것 같은데 6월 달까지는 내년도 상반기부터 금리 한 번을 일단 인하할 거다 이런 전망이었고 그리고 올해 추가 인상은 없을 거다 했는데 9월 회의에서 한 번에 추가 인상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점도표가 나와버리고 그리고 중립금리, 소위 장기 롱텀 금리를 연준이사 한 3명, 4명 정도가 위쪽으로 높게 찍었어요. 그리고 파월도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이거 금리 고금리 오래 간다. 5.5% 이상의 금리 오래 간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 막 강세, 금리 5%, 국채금리 5% 돌파.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전쟁 위험, 뭐 중동 확전 위험까지 생기면서 유가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지금 시장 주변 요소들이 폭발을 해버리면은 그걸 빨리 불을 끄고 진화하려고 소방차가 출동하듯이 정부 당국자가 중앙은행이 출동해가지고 꺼버리면 딱 끝나는 건데 이건 두어 달간 지금 아니지 두어 달이 아니죠 한 달 좀 더 본격적인 하락은 FOMC부터니까 한 달이죠 한 달. 이 한 달간 9월과 10월에 걸친 이 한 달간 9월 말 지금 10월 중순에 걸친 한 달간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지정학적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적으로 아직 종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장을 그냥 넓게 억눌러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의 조준 타격하듯이 악재가 팡 여기서 터졌으면은 여기를 메꾸고 여기를 지원하면은 끝나는 건데 이거는 고금리 하나 머리 위에 이고 고환율 머리 위에 이고 고유가 머리 위에 이고 이게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고금리에 취약하죠. 그죠? 우리나라 고금리 취약한 상태에서 환율에 대한 뭐 외국인들 빠져나가는 수급에 대한 우려까지 있지. 거기에다가 유가에 우리는 순수한 100% 수입 국가다 보니까 뭐 다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경기 실질 경기가 어제 이번 주에 금통위에서도 한은에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은 잠재 성장률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 중이다. 침체 구간에 들어왔다. 이런 오피셜 코멘트가 나올 정도로 주변 여건들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타결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소 돌파하고 나갈 만한 뭔가 요인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 그리고 밑에서도 다 온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악재가 터져서 그걸 해소하는 타결책이 나오면은 V자 형태로 찍고 딱 돌리거든요. 지난 10월에 그랬고 3월에 그랬듯이. 근데 이거는 다중 저점, 막 흔들면서 나오는 저점이에요. 왜냐? 그런 특별한 이벤트적인 사고가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 당연히 금리, 환율, 유가 요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뭐 그 이스라엘 전쟁 얘기들을 많이 여기저기서 하는데요. 너무 개의치 마세요. 좀 아니란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뭐 전쟁 상황과 확전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로 인한 어떤 파생된 상황과 현상을 보는 거지, 그 전쟁 자체로 주식시장이 더 떨어지고 막 이러진 않아요. 노이즈인 거지. 그걸로 인해서 유가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파생된 걱정거리인 거지.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스라엘 쪽을 공격하고 로켓 공격을 하고 그 로켓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그런 무지막지한 로켓은 아니에요. 뭐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그걸 반격하면서 이제 전쟁 상황이 발생된 건데, 그리고 유가는 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 고점을 돌파하지도 않았고 지난달 나와 있는 95불인가요? 그 고점도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노이즈인 거죠. 그럼 유가는 사실 뭐 멈춰 있다 그러면 금리, 환율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봐야지 지금 시황이 그래도 읽어지는 거지. 그죠? 주식이 내려간다고 막 뭐 겁먹고 그냥 다 팔아버리고 혹은 근거도 없이 올라갈 거라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황들을 한번 봅시다. 저는 오늘 지금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날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어제 그제부터 보고 있습니다. 호전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 호전 신호는 뭐냐? 이번에 4.6%에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요게 지금 제가 금리 환율 봐야 된다 그랬죠. 이거 하락의 단초니까, 하락의 단초를 제공하는 게 금리 환율이니까 금리 환율 봐야죠. 근데 여기서 여기 지난 그 10월 초에 꺾였잖아요. 10월 초에 요 선이 꺾이면서 시장이 반등했죠. 10월 초에. 그런데 지금 이게 다시 넘어가면서 이게 저점이 깨졌어요.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 저점이 여기서 깨졌어요. 이게 그 금리가 고점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5%는 이제 이렇게 되면 5%를 찍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 돼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5%를 한번 넘어갔고. 그러니까 5% 찍는구나. 찍었잖아요. 뭐 새삼스러워요.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인데 이게 뭐 얼마나 올라갈 거라고. 시장금리가.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의 현상보다도 앞으로가 중요해요. 그럼 미국채 금리가 지금 5%를 넘긴 상황에서 이거 더 올라간다고 볼 상황입니까? 그럼 미국채 금리가 5%까지 올라감으로 나타난 현상은 저는 거의 마무리되는 수준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9월 20일 FOMC 때부터 제기되면서 그때 미국 채금리가 4.3이 넘어가고 이때부터 지금 5%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요 구간이 우리 시장에 급락 조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5% 찍었으니까 그 무섭고 무섭던 5%를 오히려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더 나빠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모르겠어요. 미디어, 우리나라 언론 시장이 상당히 요즘은 제가 뭐 한 10여 년 전부터 느끼고 있는 건, 야, 너무 파편적이다. 뭔가 경제지 기자들도 깊이가 좀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분석 기사가 잘 없고, 다 복사하기 붙여넣기 그냥 뭐 인터넷 뉴스들이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뭐 또 어떤 하나의 상황만 다들 그냥 앵무새처럼 다 전달하기만 하니까 그게 뭐랄까 좀 편향적으로 너무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급부에서 나타난 현상은 또 보도를 아무도 안 하니까, 퍼져나르지를 않으니까 별로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2년물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2년물 금리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딱 터치를 하는
요 시점에 2년물 금리가 5.2 수준에서 빠르게 쫙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9월 20일 이후에 미국채 금리가 4.3대에서 5%까지 올라가는 동안 2년물 금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급격하게 축소됩니다. 우리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 그 역전 언제든지 압니까, 여러분? 2022년 7월 달에 됐습니다. 6월 달에 처음 됐고 완전히 내려앉은 게 7월 달이에요. 2022년 7월 달. 그러니까 1년 이상을 지금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비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순리에 맞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줄 때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나 돈 10년만 빌려줘. 10년 동안 뭐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이자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짧은 돈을 단기로, 야, 돈 좀 빌려줘봐. 다음 주에 갚아줄게. 거기서 이자를 높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물 금리는 당연히 장기물보다 이자가 낮은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체로 대출을 할 때 주택대출이나 이런 긴 장기 대출은 금리가 높죠. 그죠? 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이렇게 짧게 빌려주는 이런 자금들이 단기적으로 예대금 마진 자체가 지금처럼 역전이 돼 있으면은 시중에 자금이 돌아나가질 않고 오히려 대출이 회수되고 예금이 줄어들어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왜 예금이 줄어드느냐? 은행은 예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출이 줄면 예금도 줄어요. 대출을 받은 걸로 돈을 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 통화량이 줄어드는 양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서 단기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은 불경기를 거의 확정적으로 예측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줄어들면 향후의 경기가 좀 더 빠르게 침체에 들어갔다가도 터닝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선행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런 양상들은 저는 지금의 이 금리로 인한 스트레스를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이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도표로 보시면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된 게 이게 여기가 2022년 7월이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끄트머리에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역전차가 마이너스 1%까지 벌어졌다가 0.115, 1517, 0.015, 0.17 이런 수준까지 쫙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최고의 상황은 지금 상태에서 장기금리가 떨어지면서 단기금리가 더 크게 떨어져서 이 역전이 해소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급반등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니더라도 어쨌건 지금 장단기 금리차에 역전돼 있는 상황이 정상화, 즉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단기금리가 내려가면 전반적인 그 자금 조달 시장도 좀 안정이 되고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역전이 해소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보시면은 여기 역전 들어갔다가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요 회색 구간이 침체기거든요. 침체기. 예, 그 돌아가고 경기 침체기. 경기 침체는 이건 전미경제연구소에서 2분기, 2개 분기 이상 역성장하면 그걸 침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피셜로 침체다 하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들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내년도 뭐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단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차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게 정상화되면 시장은 채권 시장에 대한 부담은 많이 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에 어제 저녁에 빌 에크먼과 그리고 빌 그로스가 지금의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고 불안정 요인이 많다 이러면서, 빌 에크먼은 가만히 보면은 자기 포지션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거의 자기 포지션을 얘기하면서 시세를 거의 조정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본인이 숏 잡았다 하고 나서 금리 빡 뛰어 올라가고 금리 빡 뛰어 오르니까 난 다 팔았어, 숏 청산 다 했어, 그러면 또 금리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채권이 반등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 우려와 걱정이 최고 수준을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정부 정책처럼 짠 하고 한 방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이 금리, 고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최소한 시장금리, 10년금리, 그리고 2년금리, 보통 이제 10년금리를 경기로 보고 2년금리를 정책금리를 추종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2년물 금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지금의 미국의 정책금리가 9월 FOMC에서 걱정했던 것만큼 연내에 추가 1회 인상이 없을 거다. 내지는 이제 추가 인상을 못할 거라고 보는 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2년물 금리가 그동안 치고 올라갔던 요 시점이 작년 22년 7월부터니까 이게 이제 고속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2년물 금리가 치고 올라간 거라면 오히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라고 시장이 인지하면 요건 일단 진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하 기대 심리가 생기면은 내려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경기가 다시 또 부양 쪽으로 잡히는 내년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걱정했던 가을장의 조정은 말미에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말 겨울장이 랠리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우리 시장은 미국은 소비 쪽으로 좋을지 모르겠지만 박스권이라고 보면 최하단 영역이 아닌가라고 여전히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게 금리고 그 금리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나오고 있고 그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화 약세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원화 약세로 인한 스트레스를 시장이 크게 받고 있는 거니까 외국인 포지션도 안 좋고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금리가 피크아웃 되면 10년물 금리의 강세 그리고 이 금리에 대한 걱정 자체가 장단기 금리차의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채권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이 채권 쪽에서 투매 양상이 멈추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예전 6대4 채권 대 주식 이 포지션들 주식 대 채권 포지션들 가지고 매니저들이 이 밸런스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채권이 너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폭락하면은 그 채권 비중이 줄기 때문에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산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약해지니까 수급이 조금 진정되는 거죠. 매도 수급들이. 근데 그럴 수 있는 시그널들이 저는 조금씩 보이고 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시점에 미국의 큰 채권 큰 손들이 숏 청산을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공교롭게 또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낙폭 과대 시장인데 지금 낙폭 과대 한국 증시 낙폭 과대 가장 중심에 있는 2차전지 핵심주들이 오늘 장중으로 마이너스 6%까지 멘탈을 흔들었다가 지금 11시 이후 뭐 12시 이때부터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건 오늘 저점일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인다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제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지수가 저점 한번 깰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770이냐 750이냐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750 찍었잖아요. 이런 자리들에서 일단 저점들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반등은 스타일이 좀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보셔야 되는 게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이거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뭐냐면 미국채 장기 미국채 금리에서 정크 등급 즉 BB 플러스 이하 등급의 회사채 금리와의 차이예요. 이게 지금 뭐 4.5%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보통 8%대 혹은 6% 이상 넘어가면 좀 문제가 되고 했는데 이거 아직까지 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업들이 뭐 파산이 많다 하지만 금융권까지 문제되고 있지는 않다. 기준금리가 5%이고 시장금리가 5%니까 스프레드 4하면은 사실 9%대 금리이긴 한데요. 사실 9% 금리면 지금 미국 모기지 금리가 지금 8% 육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크 등급의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로는 뭐 그렇게 높은 게 아니죠 지금 사실 그죠? 그래서 뭔가 뭐 막 되게 시한폭탄이 지금 째깍거리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이진 않아요. 시장이 걱정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금리 이렇게 높으면 어디 터지고 무너지고 이러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뭐 문제가 된다면 우리나라 가계 대출의 부실화, 우리나라 개별로 보면은 과거에 뭐 카드채 자체가 카드채 문제가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였듯이 한국의 최근에 약간 부실 대출 가계 부실 대출들이 늘어나고 있고 연체율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되는 거는
국내 자체의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미국 쪽의 움직임을 기반하는 미국채로 인한 스트레스는 좀 정점이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이번 주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러고 주말에 보면서도 다 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제 환율적 관점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은 미 국채 금리의 수요가 있는 것과 그리고 금 쪽의 수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금하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여러분 뭐가 내려갑니까? 달러가 내려가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달러 시그널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아니 금 가격 올라가고 비트코인 올라가면은 달러가 떨어지지. 근데 우리 시장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예요? 금리, 환율. 근데 말씀드린 금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금리가 피크아웃 되는 것 같고 달러 강세가 문제인데 우리나라 환율 1350원 때리고 1360원 넘으려고 하고 이게 부담인데 비트코인 올라가고 금값 올라가면 달러 내려오는데 달러 내려오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내려오는데 이게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요인의 완화가 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와중에 오늘 우리 시장이 오전장에 확 떨어졌잖아요. 이거 속임수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거 휩소 같은데.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2차 전지가 오늘 오전에 빠졌잖아요. 여기서 잠깐 보실 내용은 제가 지금 9월 그리고 9월 말 10월 구간에 조정해서 우리 시장에서 제일 강한 주식은 SK하이닉스예요. 가장 잘 버티고 있는 종목. 그죠? 심지어 지난주에는 고점 경신까지 한번 나왔죠. SK하이닉스예요. 이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3, 4월 챗GPT 때부터예요. 그죠? 그때부터 SK하이닉스가 그 HBM3 칩에 대한 모멘텀 부각되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시장은 해당 구간에서 지금 9월, 10월에 큰 폭의 과대낙폭이 나왔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라는 대장주가 버텨주니까 반도체 소부장들도 나름 선방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도 꽤나 큰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2차 전지 있고 바이오 있고 반도체 정도가 아마 세계의 큰 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엔터도 있고 하지만 큰 종목수 많은 걸로 보면은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그 외에 뭐 헬스케어, 뭐 엔터 등등 몇몇 개 있죠. 인터넷 기업들 좀 있고. 그런데 요 구간에서 반도체가 같이 버텨줬는데 반도체는 지금 여러분 실적은 아직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아요. 이건 이제 내러티브죠. 엔비디아 향이니까 엔비디아 향으로 심지어 삼성전자 니네 HBM3 워딩 쓰지 마. 우리 아직 니네 거 안 쓰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오히려 하이닉스에 손을 들어줘서 하이닉스 특화, 엔비디아 향 특화 이쪽 비메모리 쪽에 대한 움직임이 시장의 방어력을 보여줬는데 근데 지금 시장 지수가 단기간에 코스닥 지수가 20%나 떨어진 단기 급락 장세예요. 그러니까 낙폭 과대가 메인 시장의 테마란 말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낙폭 과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도 반도체가 강하니까 시장이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낙폭 과대인 2차 전지가 반등을 해야지 지금 시장이 낙폭 과대에서 돌아가고 피폐한 심리가 그나마 매도 정점을 찍고 조금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처럼 버티고 있는 종목들은 여태까지 잘 버텼지만 시장의 과대 낙폭 반등하면 얘네들은 좀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낙폭 과대 반등이 지나서 그때까지도 반도체가 버티고 있고 전망이 좋으면 그 다음에 오히려 주도주 움직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의 과대 낙폭권에서의 여러분들이 시장 심리나 시장 상황이나 혹은 변동성 수익률을 추구하신다라면은 포커스는 2차 전지로 맞추시는 게 맞아요, 여전히. 왜냐면 시장의 낙폭 중심이고 얘네들로 무너뜨렸고 그래서 얘네들 반등 주면서 되돌릴 거고 얘네들이 반등이 끝나면은 낙폭 과대가 마무리되고 시장은 답답한 박스로 다시 회귀할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인지하셔서 2차전 지수들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차트를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장중에 60일 이격률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60%, 82 아까 제가 장중 오전장에 봤을 때 82인가 81.8인가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BM 말고 에코프로가 60일 이격률이 67인가까지 나왔어요. 오늘 오전장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낙폭이 쫙 7월달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 말고 7월달에 올라간 거는 과매수였다가 과매수 해소되고 나서 거기서 더 떨어진 낙폭 과대가 지금 거의 역대급 수치가 찍히고 있어요. 과대 낙폭 심각하다는 얘기죠. 반등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금일에 에코프로가 그렇게 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제 경험적 이거는 뭔가 시장에 뭐 수학 공식처럼 딱 확립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런 과대 낙폭이나 과열이 들어갔을 때 역사적인 이격을 저는 데이터화 시켜서 공부도 하고 그걸 실전에서 활용도 하는데 나왔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이거 코스닥 종합 제가 얘기하는 동안 2.3% 그죠? 제가 방송 들어가면서 사라 그랬죠? 어제를 파신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자 보세요. 오늘 코스닥 지수 모양도 코스닥 지수 모양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코스닥 지수인데 오늘 750까지 찍었죠. 코스닥 750까지 찍었는데 코스닥 지수도 오늘 장중 62격이 아마 85원 가까이 떨어졌을 거예요. 62격이라는 건 뭐냐면 60일이면 3개월 평균이잖아요. 60일 이동 평균선은 60일 그죠? 60일이면 3개월이에요. 왜냐하면 거래일수로는 한 달에 거래가 20일, 20며칠밖에 20한 2, 3일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60일 평균은 평균적으로 3개월 평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평균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이격률이 70%라는 거는 30%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30%가 평균에서. 그러니까 평균 3개월 동안 한 사람들 기본 30%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공매도 하는 님들이 기관님들이 님들인지 공매도 쳐놓은 거 30%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석 달 동안. 이익 실현 욕구 생기죠. 매도해 놓은 사람들 재매수 욕구 생기죠. 물려 있는 사람들이 이미 30% 평균적으로 물렸기 때문에 뭐 손절 의지 없어요. 그러면서 수급이 바뀌고 돌아 나가거든요. 그게 제가 에코프로 보기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아침부터 딱 그냥 보여줬어요. 오늘도 흔들 거야. 미국 어제 견고한 움직임 나왔는데 오늘도 흔들 거야 하는 걸 아침부터 보여줬거든요. 출발하자마자 LG 엔솔이 이봐 출발하자마자 그냥 밑으로 내리 꽂아버리잖아요. 보세요. LG 엔솔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3%로 42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격을 제가 이게 차트가 이격도가 없네요. 제가 이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다 지워버리고 죄송합니다. 차트가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들어오면서 설정을 한다고 했는데 안 찍혀 있네. 자, 요거를 이격도를 넣어서 요 이격도에서 자 여기 이격도에서 20일 이격이랑 60일 이격만 한번 남겨놔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현재가 수치가 얼마 떠 있냐면은 60, 87, 20, 94예요. 근데 요게 장중에 20이 81 찍혔었단 말이에요. 20이 81 찍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100조 원짜리 시가총액 2등 종목이 60일 평균 가격보다 무려 20%나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거의 역대급 수치예요. 제가 삼성전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 뭐 원래 변동성 크잖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규모로 대략적으로 이제 그 값이 좀 줄어들거든요. 제가 삼성전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약간 객관화시켜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무서울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드니까. 근데 오늘도 무섭고 내일도 무서운데 뭐 기준이 뭐야. 하지만 이런 정확한 데이터 값을 보면서
통계적으로 그동안 이러했다라는 걸 한번 보면서 아, 과거에 저런 시점에서 버텨내고 샀으면 먹는구나, 회복되는구나를 보셔야죠. 자, 삼성전자 요 파란색 이격이 여기가 80이에요. 여기가. 삼성전자 60일 이격이 80 밑으로 깨진 건 삼성전자가 시가총 1위 종목 아닙니까?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 2위 종목이고 비교할 만하죠. 사이즈로. 그 삼성전자가 60일 이격이 80 밑으로 떨어진 거는 코로나 팬데믹 바닥에 한 번. 예? 그리고 금융위기 9월달 바닥에 여기 한 번, 두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삼성전자는 60일 이격이 90%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일 평균 가격보다 10% 이상 떨어지면 주식이 본전으로 평균으로 회귀하는 반등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대형주의 평균값이거든요. 이 블루칩 종목은 그렇게 너무 많이 안 벌어집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아침에 81이 나왔어요. 이건 쉽게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그 정도까지 나왔고, 제가 에코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코스닥이고 좀 더 분위기가 변동성이 크죠. 얘네들은 오늘 아침에 어디까지 나왔냐면 말씀드렸던 62격이 여기까지 나와서 67까지 내려왔어요. 67까지. 67 내려왔다는 거는 60일 동안 평균적으로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 33%라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이거는 고점 150만 원에서 70만 원 떨어져 있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가격 논리고, 이거는 평균값에서 얼마나 떨어졌냐는 이격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격이 회귀를 시켜요. 이게 여기가 60 평균값 아닙니까? 위로 이만큼 벌어졌던 게 이만큼 떨어진 거는 이거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60 평균값에서 여기서 9월 달부터 떨어진 게 그만큼 떨어져서 오늘 저점이 찍힌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딱 달려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렸죠. 뭐 저점이 얼추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기술 반등이 당분간 진행이 될 텐데, 시장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이게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죠. 너무 많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수급적인 손바뀜과 변곡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그럼 2차 전지는 이익 전망이 개선되지 못했죠.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술로 올라가는 거로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매도 세력들도 단기 커버가 들어오고, 그러면 커버 들어올 때 반등했다가 또 누르고, 이런 양상들이 계속 될 거예요. 앞으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마 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여전히 잘 버텨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입니다.